네, 본격적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기 위해서 불편한 겉옷과 넥타이는 벗어 던져버리고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 때는 이제 첫 만남이니까 예절을 갖추기 위해 그죠? 넥타이를 맸다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첫 인사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회계법인 들어가셔도 그 회계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쁜 옷 가장 이제 좀 뭐 맞춤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좋은 옷 한두 벌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이제 뭔가 자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공부를 좀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한 1, 2년 정도까지는 옷에 신경 쓰고 그러는데 그 위로는 이제 야근해야 되는데 무슨 뭐 옷이 뭐가 중요해, 그죠? 그래서 대충 그냥 입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만나러 갈 때는 신경 써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인으로 출근할 때는 정말 세상 거지꼴로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다들 이제 야근해야 돼서 그러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1, 2년 차 때는 뭐 당연히 이제 그냥 뭐 눈치 봐야 되니까 잘 입고 다니다가 시니어 달고 나서부터는 그냥 대충 입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시니어 매니저인가 그랬을까, SM 정도 되는 이제 우리 선배가 그 저한테 이제 야, 너는 좀 이렇게 아무리 법인으로 와도 좀 이렇게 옷 좀 신경 쓰고 입고 다니지 뭐냐 그게,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분은 이제 약간 좀 맨날 타이 메고 있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패션에도 관심 많고 약간 이런 분인데 그 이제 그 친해요 저랑. 어차피 학교 선배여가지고 그냥 사적으로는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인데 자꾸만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형 이러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줬죠. 뭔 사진을 보여줬냐면 이제 그런 거 알죠? 그 옛날 중세 시대에 무슨 뭐 코르셋이라고 그러나, 허리 막 이렇게 잔뜩 똘라민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전족이라고 해서 왜 중국에 옛날에 막 발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게 옛날에 미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형님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상하잖아. 그거 보면 옛날에는 그게 미의 기준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그게 뭔가 되게 좀 미개한 것 같고, 그죠? 좀 야만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형님 지금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야근하고 있는 모습이 100년 뒤에 교과서에 실릴 걸 아마? 100년 뒤 사람들이 형 모습 이거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천으로 된 긴 끈을 목에다가 이렇게 목을 쪼이고 있으면 그게 예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100년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신기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양반도 이제 그다음부터 넥타이 안 하고 오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편하게, 그죠? 편하게 해서 최대한 이제 열심히 강의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합원가 계산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론편 교재를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편 교재 종합 원가 계산이고요. 그 5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5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52페이지가 이제 표지라서 그 페이지가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55페이지 찾으신 다음에 앞으로 좀 가시면 되는데, 이런 편에 그 표지를 좀 먼저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서도 봤지만 그 우리 교재는 모든 챕터마다 그 제목에 어떤 연도에 어떤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데 이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녀석은 여기 보이는 출제 경향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다른 주제들도 풀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교재가 작년에 나온 교재여서 그 23년 기출문제들은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3년에도 종합원가 계산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좀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기출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 건데 풀기에 앞서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넘겨보시면 55페이지에 1절에 서론이라고 해놓고 1번에 이제 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뻔한 이야기지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은 동질적이래. 당연한 거죠. 같은 공정에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아이들이 나온다 이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공정별로 원가를 좀 구분해서 집계한 다음에 집계된 원가를 아까 전에 OT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월 기준으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도 부를 거냐?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 라고도 부른대요. 사실 작년 23년 2차 시험에서도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공정별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공정이라는 말을 보면 그냥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제품을 어떻게 제조할 거냐면 똑같은 걸 대량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좀 체크하시고요. 최종 목표는 뭐냐면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래요. 첫 번째 완성품, 두 번째는 기말 제공품, 얘네들을 계산해 내는 거랍니다. 잠깐만 칠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공품 계정을 좀 들여다 볼게요. 우리 WIP라고 쓰기로 했었지. 제공품 계정이라는 게 결국은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자세하게 보자면 크게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기초 제공품. 두 번째, 단기 중에 발생한 금액들. 내가 단기에 돈 얼마나 썼는가. 그죠? 세 번째로는 이 중에 완성시킨 것이 도대체 얼마겠는가. 네 번째로는 그래서 기말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겠는가. 이거 네 가지 항목만 어떻게든 금액을 채워 넣는다면 제공품 계정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액부터. 이거 회사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 단기 초 제공품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전기말 제공품, 그렇죠? 그럼 저 금액은 이미 언제 끝난 거예요? 전기의 계산 끝나갖고 그냥 넘어온 개념인 거지, 그렇죠? 이걸 모르는 회사가 있대. 그럼 전기의 결산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결산 정도는 할 줄 아는 회사를 가지고 문제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단기에 발생한 금액이 얼마일 거냐? 이거 회사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단기에 발생한 금액은 얼마일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얼마 쓰셨어요?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지 그쵸? 오늘 뭐 학원 오시면서 교통비 쓰셨을 거고 뭐 커피 한 잔 사드셨을 수 있고 뭐 책 오늘 사셨으면 오늘 책값 같은 거 쓰셨을 거고 알잖아요 그쵸? 저도 알아요. 저도 오늘 오면서 기름 넣었어요. 기름 넣었고 커피 한 잔 사 먹었고요. 뭐 이것저것 뭐 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새는 뭐 문자로도 다 오니까 귀찮아서 그렇지 일개 개인도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을 썼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어떤 회계 연도에 얼마 썼는지 모른다. 그런 회사 문 닫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당연히 안다. 왜 당연히 안다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 당연히 아는 숫자니까 문제에서 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차변 금액을 다 아는 이유는 쟤네들이 인풋이라서 그래요. 들어가는 거. 내가 쏟아 부은 거.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은 시기밖에 차이가 없어요. 얘는 돈을 부었는데 언제 부었느냐? 작년에. 얘는 올해.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어쨌든 인풋 들어간 개념이라고요. 들어갔다는 건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가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든지 당연히 압니다. 대변은 아웃풋이에요. 인풋으로 얘랑 얘랑을 집어넣고 공정을 돌렸더니 그 결과물로 얘랑 얘랑 나오더래. 그 결과물이다 보니까 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얼마냐? 요 녀석이 얼마냐? 요 놈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종합원가 계산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거기 55페이지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해서 원가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의 5단계법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5단계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의 구조가 차변 줄게 대변 다오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차변 준다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대변을 어떻게든 뽑아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두 가지를 완성품이 얼마냐,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5단계법 좀 구경하러 갑시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56페이지에 보시면 커다란 박스가 있습니다. 물론 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1차 때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이야기는 조금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제일 먼저 5단계 결론부터 보세요. 5단계 뭘 뽑아내래요? 두 가지. 완성품의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 이 둘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그러니까 요 놈이 얼마냐? 요 놈이 얼마냐? 이것만 계산하시면 게임 끝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얘네 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 거냐라는 건데 적어도 얘랑 얘랑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얘랑 얘랑이 궁금하대. 그럼 아까 OT 때 잠깐 했던 이야기 세상의 모든 금액은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뭐랑 뭐랑? 수량과 단가.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쉽다고요? 수량은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일단 수량부터 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몇 개인지 이게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요. 회계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뭐만 달려있으면 되느냐. 그냥 얼굴에 눈만 있으면 돼요. 눈만 달려있으면 이거는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셉니다. 가서 셌더니 완성된 게 몇 개냐 봤더니만 100개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완성인 게 몇 개냐 그랬더니만 이것도 100개들에 똑같이 이걸 세고 오는 거야. 이거 제일 먼저 하자고. 1단계 읽어보세요. 1단계 뭐 하래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시래. 방금 1단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저 방금 전에 가서 일단 셌어. 요게 그냥 우리가 1단계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오케이. 완성된 것도 100개고 기만이 미완성인 것도 100개니까 결국은 이 차변에 들어간 이 금액들을 100개니까 동일하게 50%씩 그냥 반띵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100개랑 요 100개는 누가 봐도 다른 100개거든요. 이건 다 만든 100개고 이건 만들다 만 100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동급으로 취급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뭔가 보정을 해줍니다. 뭘 보정해 줄 거냐? 얘네 둘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완성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도를 넣어주자는 거지. 얘네들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100% 원가가 다 들어갔다는 거고 얘네 둘은 물론 뭐 문제 풀다 보면 재료비랑 가공비랑 좀 다르겠지만 완성도가 그냥 뭐 일괄적으로 50%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절반까지밖에 안 만들었대. 그래서 원가가 반만 들어갔대. 그럼 얘는 100개로 취급해도 좋지만 얘는 그냥 몇 개로 보자는 거예요. 얘는 그냥 50개로 그냥 간주해버리자 이런 컨셉이라고. 지금 계산해 놓은 이 100개랑 50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거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는 거.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거기 2단계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시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을. 자, 근데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물량이라고 부른다고. 물량. 그렇죠? 물량은 물리적인 수량의 준말인 거야. 그냥 물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지금 컨베이어 벨트 위에 100개가 있더라는 거지. 얘는 뭐냐면 이제 완성도잖아요. 완성도. 자, 근데 이 완성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 완성도는 물리적인 완성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무슨 완성도를 뜻하는 거냐? 원가 투입의 완성도라는 것을 이제 뜻한다는 거지. 원가 투입의 완성도.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물리적인 완성도가 예를 들어서 50%였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왔대. 이건 물리적인 완성도야. 이렇게 되셨죠? 자, 근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느냐라는 걸 따지면 꼭 50%가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원가에는 DM과 DL과 OH가 있죠. 근데 사실 DM, DL, OH로서의 분류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D자 붙어 있는 애들은 뭐가 된다? 추적이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종합원가 계산을 쓴다는 거는 아까 OT 때 말씀드렸지만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거거든요.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제품들은 뭔가 복잡한 제품이겠어요? 아니면 짜잘한 제품이겠어요? 짜잘하니까 찍어내는 게 가능한 거지. 분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필처럼 짜잘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회사인데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얼마나 대량이냐면 막 수만 개를 만든다고. 짜잘한 거 수만 개가 있는데 만 개의 분필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뭐 한 7,000번째 분필한테 내가 재료를 얼마나 썼는가?
뭐 5,943번째 분필한테 내가 인건비를 얼마나 썼는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즉 한마디로 업종의 특성상 우리는 추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냥 배부야. 이름은 여전히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런 표현을 문제에서 쓰긴 쓰는데 그 직접이라는 게 추적한다라고 해서 직접이 아니고요. 그냥 관행상 그렇게 쓸 뿐인 거야. 한마디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애시당초 추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DMDL, OH로서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통 구분을 하느냐? DL과 OH 먼저 볼게요. DL과 OH 둘이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르던가요?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제가 서 있는 이 교탁이 컨베이어 벨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저 끝까지 가면은 가공이 끝나요. 제가 이 분필을 가공해 볼 테니까 가공비 언제 쓰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서 출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고 있어요. 쭉 와서 뭐 완성이 됐다라고 치면 여기까지 왔겠지. 그죠? 가공비는 언제 썼나요? 어느 지점에서 썼어요? 다시 가공비를 이쯤에서 쓰겠다 싶으면 뭐 스톱 외치던지 한번 해보세요. 자, 가공비는 언제 써요? 가공비는 제가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는 짓 자체를 뭐 한다고 불러요? 이게 가공 아니야, 그렇죠? 즉 가공비는요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는 게 가공이라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것도 있겠다. 물리적으로 50%까지 간 제공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 앞단의 50과 뒷단의 50을 비교해 봤을 때 앞에서 할 일이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거야. 뒤에는 간단해요. 그럼 물리적으로는 50밖에 안 왔지만 가공비는 50보다 더 썼을 수도 있겠네. 실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반영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실무 얘기고 수업 목적상은 우린 그딴 거 모르는 거야. 앞에 난이도나 뒤에 난이도나 가공의 난이도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시험 문제에서 관행적으로 그냥 뭐라고 표현해줘요? 가공원가는 보통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보통 가정해주죠. 그게 뭐냐면 여기 난이도나 여기 난이도나 여기 난이도나 똑같다. 즉 물리적으로 50%가 들어갔으면 가공비는 점점 균등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가공비도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다? 50%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완성도를 제시하면 그건 가공비 완성도랑 똑같은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건 50%겠지. 그리고 그것은 뭐랑 동일할 거냐? 물리적인 완성도랑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그냥 만약에 아무 말도 없이 완성도가 50%입니다 이렇게 주면 물리적인 완성도를 뜻하고요. 물리적인 완성도를 뜻하다 보니까 가공비 완성도를 준 거나 똑같은 얘기라고. 됐죠? 자, 근데 우리 회사에 재료는 언제 집어넣느냐? 가공할 거면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뭘 가공하는 거야? 재료가 있어야 걔를 출발점으로 해서 가공을 하던 말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킨을 튀긴다. 튀기는 행위가 가공인데 치킨을 튀길 거면 최소한 처음부터 생닭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재료는 일반적으로 언제 집어넣느냐면 이때 처음에 빵 하고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면 50%까지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이 제공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제공품아, 너 가공 얼마나 했니? 50% 했는데? 그럼 재료도 절반밖에 안 넣었겠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재료는 다 들어갔어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즉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는 어떠하느냐?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는 얘한테 물어봤을 적에 100%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지. 즉 이 물리적인 완성도는 일반적으로는 가공비 완성도랑은 동일한데 재료비 완성도는 걔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따져주는 데 있어서 완성도를 집어넣는데 이게 원가 투입의 완성도를 뜻하기 때문에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따져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2단계에 보시면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가 투입 형태별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료비가 투입되는 형태랑 가공비가 투입되는 형태랑 뭔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완성도를 따질 때 나아가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적에 서로 다르게 계산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는 일괄적으로 그냥 50%라고 가정하고 5단계법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대변 아웃풋 단에서 100개와 50개 도한 몇 개를 만들어낸 셈이냐? 우리 150개 정도를 만들어낸 셈이다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150개에 대해서 원가를 뿌려야 되는데 적어도 얘는 전기에 결산한 내역을 뒤져보면 알 거고요. 요거는 단기에 원가 쓴 내역을 뒤져보면 알 테니까 얘네 둘이 얼마인지를 좀 파악을 하자는 거야. 이제 와서 얘네 둘이 합쳐봤더니 우리는 얼마를 썼느냐?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원 정도를 썼더래요. 이걸 알아내게 됐어. 이것을 이제 세 번째에서 하자는 거죠. 이것을 3단계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에 보니까 뭐 하래요? 배부할 원가를 요약하래. 물론 우리가 배부 자체를 완성품 환산량을 우리 배부 기준 삼아서 할 건데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비랑 가공비랑 따로 나오니까 사실은 이 원가도 재료비가 얼마인지 가공비가 얼마인지 따로따로 이제 봐야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도 원가 투입 형태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3단계에서 다 해서 1,500원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는 그걸 어디에다가 뿌릴 거냐면 150개에다가 뿌릴 거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150개 만드느라 1,500원을 썼다 그 얘기 아닌가요? 150개 만드느라 1,500원에 쓴 거니까 결국 내가 1,500원에 썼다는 건 한 개당 얼마 꼴로 썼다는 거야. 한 개당으로는 10원 꼴로 썼나 보다라는 걸 드디어 뽑아낼 수가 있는 거네. 이게 바로 4단계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량과 단가가 필요한데 항상 뭐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단가가 우리를 괴롭혀요. 단가 몇 단계까지 가니까 나와요.
무려 4단계 가니까 나오는 거야. 수량은 1단계부터 나왔거든요. 단가는 무려 4단계를 가니까 나오는 거야. 4단계까지 가서 단가가 나왔다는 건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야. 5단계에선 정산만 하면 됩니다. 자, 완성된 거 몇 개? 100개. 우리는 100개를 완성을 시켰다. 그런데 한 개당 얼마로 취급하자? 10원으로 취급하자. 그럼 완성품은 얼마? 1000원이었다는 뜻이구나. 기말 제공품은 그냥 몇 개로 취급하자? 50개로 취급하자. 근데 한 개당 얼마꼴? 10원 꼴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말 제공품 얼마라고 보자? 500원이라 보자. 그러면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였었던 완성품의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마지막 5단계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5단계법의 어떤 구조입니다. 아이디어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왜 무려 5단계씩이나 가야만 계산이 됐었느냐면 수량은 눈에 보여요. 물량은 보이는데 이놈의 단가 찾기 게임이라고. 이놈의 단가를 찾는 데 있어서는 무려 4가지 단계를 소비해야만 되는 거지.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5단계법에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단가 찾기 게임이다. 단가만 어떻게든 해결한다면 우리가 원가 계산 끝내버릴 수가 있다. 그럼 단위당 원가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단가란 전체 총 원가를 뭔가 수량으로 나눠주면 단가잖아요. 근데 그런 수량을 우리가 일반적인 수량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수량을 쓸 거냐?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요상한 수량을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근데 이놈의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은 다시요 계산을 어떻게 한다? 일단 눈에 보이는 물량을 세시고 물론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해야만 되지만 뭘 반영하자? 원가 투입에 완성도를 좀 반영을 해주자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럼 딱 봐도 제일 만만한 애가 누구야? 제일 만만한 애는 얘라고. 얘부터 빨리 해결하는 거라고. 얘랑 얘는요 공장 가서 눈으로 보면 해결되는 거라고요. 몇 개 있는지 일단 센다. 눈으로 보면 되죠. 완성도도 마찬가지.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갔는지만 알면 우리 회사의 가공비는 균등하게 들어간다. 재료비는 처음에 들어간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갔는지가 해결이 되면 얘든 다 나오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눈으로 우리의 완성도가 몇 %나 되는지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을 1단계에서 다 파악을 해버리는 거야. 1단계에서 얘네들을 다 파악했으면 둘을 적절히 섞어서 뭐를 계산해낼 수 있느냐? 두 번째 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뭐를 해결했으니까 분자 해결해야 되겠지? 총원가를 요약을 해주세요. 분자 분모 다 알았으면 나눠가지고 단가 뽑아낼 수가 있겠네. 무려 4단계까지나 가서 4단계에서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는 단가를 뽑았으면 마지막 5단계에서는 최종적인 원가 계산을 끝내버리시면 돼요. 원가를 배부할 겁니다. 원가를 배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 배부라는 것은 인풋에 해당되는 차변 숫자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웃풋에 해당되는 대변에 지금 두 가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 있으니까 거기다 뿜빠이를 친다 이 소리야. 그래서 두 가지 완성품의 원가와 그 다음에 기말 미완성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해 최종적으로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원가의 배부 최종 5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5단계법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다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자, 근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입선출법, 두 번째로는 평균법, 두 가지 방법이 있더래. 자, 근데 둘 중에 사실 뭐가 말이 돼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중에. 어차피 종합원가 계산 뭐라고도 하느냐?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한다면서요. 근데 공정이란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그냥 컨베이어 벨트 떠올리시면 된다고. 컨베이어 벨트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선입선출법이겠어요? 평균법이겠어요? 당연히 선입선출법일 수밖에 없겠네. 컨베이어 벨트니까 먼저 집어넣은 놈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원가 계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런데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조금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편의상 평균법까지도 그냥 허용을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입선출법이 맞는 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입선출법이요. 선입선출법. First in, first out 해서 보통 FIFO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선입선출법의 개념으로 T 계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 기초제공품 단계 발생한 거, 단계 완성된 거, 기말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어떻게든 알아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관건은 뭐라고요? 물량은 다 알지만 도대체 우리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고 그놈의 금액은 대변에 한해서만 모르지 차변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단가는 언제 뽑는 거냐? 차변에서 다 뽑는 거라고요. 아까 OT 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는 걔가 태어났을 때 뽑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어쨌든 DMDRWH 제조원가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조원가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차변에서 생산할 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차변 딴에서 우리는 일단 뽑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다만 요 녀석도 있지만 요 녀석도 있다는 거야. 얘는 단기에 내가 생산한 거니까 당연히 단가 뽑으면 되는데 요 놈은 작년에 뽑아놓은 게 그냥 2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놈도 비록 작년에 계산해서 그렇지 알긴 안다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단가랑 요 단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투기 계정을 돌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그럼 단가가 같을 거냐라고 했을 때 같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놈은 작년에 돈 썼고 한 놈은 단기에 돈 썼으니까 둘 간에는 뭔가 물가도 다를 거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거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단가는 좀 달라져요. 실제로는 별 차이가 안 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우리는 극단적으로 얘는 10원이었는데 얘는 2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들을 가지고 대변에 돌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완성이 됐다는 건
얘랑 얘 중에 얼마짜리를 완성했다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우리는 선입선출법의 개념을 재무회계 시간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파이포다라고 한다면 뭐 먼저 완성시키자? 먼저 들어간 놈 둘 중에 누구야? 당연히 요 놈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완성을 시키자는 거지. 그래서 길을 좀 터보면 얘가 일단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완성이 된다면 요 녀석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남아있는 게 혹시나 있다면 얘가 이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자는 게 바로 선입선출법인 거지. 자, 차변에 2개, 대변에 2개, 총 경우의 수는 4개인데 화살표는 3개입니다. 뭐가 빠졌냐면 얘가 얘로 오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야. 왜? 업종의 특성상 굉장히 짜잘하고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업종이거든요. 그럼 1월 1일 날 가봤더니 아직 미완성인 분필이 하나 있었어요. 12월 31일 날 가봤더니 1년 전 그놈을 아직도 만들고 있더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남아있는 일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기말 제공품이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건 보통 뭐가 남아있냐면 12월 31일 그날 아침에 시작한 거 있죠. 걔네들이나 조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건 간단하네. 그렇죠? 얘를 계산하려면 물량 세시고 완성도 반영하신 다음에 단가는 얼마를 붙여버릴까요? 단가는 20원 때려버리면 되겠네. 문제는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은 우리가 쪼갤 수밖에 없어. 완성된 게 몇 개냐 물리적으로 세봤더니만 100개. 얘는 어차피 완성도도 100%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100개 중에서 일부는 10원짜리가 완성됐고 일부는 20원짜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100개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모자라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반으로 쪼개야 돼. 이렇게. 요 윗동네는 뭐가 완성된 것? 기초 제공품이 완성이 된 것. 아랫동네는 뭐가 완성된 거냐? 얘는 단기에 새롭게 착수했는데 그 녀석이 단기에 완성된 것. 이렇게 둘로 쪼개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종합원가 계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시작했을 거냐면 완성된 물량을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으로 일단 쪼개고 시작을 했었던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요 놈한테는 얼마를 붙여줄 거냐? 단가 10원을 붙여주시고 요 놈한테는 얼마를 붙여줄 거냐? 단가 20원을 이렇게 붙여주면 게임 끝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쉬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지. 원가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 10원이라는 단가와 여기는 이 20원이라는 단가, 결국 T계정을 돌릴 때는 단가가 관건이다라는 거 알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 두 가지 단가를 꼭 다 알아야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는 몰라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거야. 둘 중에 뭔 몰라도 되느냐? 하나씩 따져봅시다. 밑에 있는 요 20원이라는 단가 먼저 볼게요. 자, 20원은 얘죠. 여기 이거. 이게 이제 20원. 자, 근데 20원이라는 단가는 계산이 된 거고요.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최초에 뭐부터 알고 있다고 했냐면 얼마 썼느냐? 이거는 일단 알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2만 원이래. 자, 그럼 이 2만 원의 행방을 봅시다. 화살표를 보시면 1부는 윗동네로 1부는 아랫동네로 가요. 그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2만 원 중에 1부는 위로 올라가서 요만큼을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1부는 아랫동네로 가서 요만큼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2만 원 중에 이거 얼마? 그리고 이건 얼마? 계산 돼요 안 돼요? 19,000원 1,000원인지 뭐 16,000원 4,000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절대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금액은 보이지 않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금액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다? 수량이 보인다고요. 수량이. 그렇죠? 물량을 한번 따져보는 거야. 물론 뭐 완성도를 반영해서 완성 도만산 양입니다만 어쨌든 수량을 한번 보는 거야. 수량을 한번 봤더니만 이게 1000개 어때 사실은. 이게 1000개. 근데 이 1000개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일 거 아니겠어요? 1000개 중에서 800개는 완성이 됐고요. 200개는 미완성이다라는 걸 알아냈대. 물론 완성도까지 반영했을 때. 됐죠? 자,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발생한 원가가 여기서 발생했으니까 1000개 만드느라고 2만 원을 썼다면 한 개당 얼마꼴로 썼다는 것이냐? 20원꼴로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요 20원을 내 눈에 보이는 800개, 내 눈에 보이는 200개에다 그냥 갖다 붙여버리시라고. 이렇게 하면 원가 계산이 끝나버렸네. 그래서 얘는 얼마? 16,000원. 얘는 4,000원.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단가가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요 20원이라는 단가는 무조건 필요한 거야. 왜? 차변에서 대변으로 갈 적에 쪼개지니까. 쪼개지는 데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쪼개짐은 수량적인 측면밖에 안 보인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 거냐면 단가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수량은 눈에 보이는데 단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단가 한번 계산을 해놓자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윗동네 요 10원을 봅시다. 얘도 과연 필요할 거냐? 저 10원이라는 단가는요. 이거잖아요 지금. 요거. 이렇게. 그럼 화살표를 좀 보시면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느냐면 요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뭘 구성하느냐면 얘를 이렇게 구성하네. 자, 처음에 알고 있는 건 단가가 아니라 일단은 금액부터 알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결산한 게 있으니까. 작년에 요 녀석을 결산하기를 1,000원이라고 결산을 해놨나 봐. 그럼 2월 돼서 우리의 기초제공품이 1,000원인 상태. 자, 그럼 이건 얼마인가요? 이건 누가 봐도 1,000원이잖아. 그렇죠? 즉 얘는 양쪽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몽땅 한 곳으로밖에 안 가니까 수량, 단가 이런 개념 필요 없이 1,000원어치가 전부 다 대변으로 갔거나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리시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몇 개고 단가가 얼마냐. 물론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는데 미련한 짓이라는 거지. 이거 몇 개야? 100개구나. 100개가 다 일로 갔네. 이것도 100개라는 뜻. 오케이, 그럼 게임 끝났어. 1,000원에 100개. 100개에 1,000원. 그럼 개당으로 10원이라는 뜻이네.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원 때려봐. 오케이, 그럼 드디어 1,000원 알겠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천원 자체가 그냥 자리만 이동한 거니까 그냥 금액 자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끝나버린다고. 결론 단가 가지고 T 계정을 돌린다라는 건 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계산의 편의상 요 놈을 굳이 뽑느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굳이 뽑느라고 노력할 필요 없이 요 녀석은 처음부터 그냥 뭘로? 처음부터 금액 자체를 놔두고 그 금액 자체를 여기다 붙여버리고 끝을 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을 가지고 5단계법을 돌릴 적에 마지막 5단계에서 반드시 잊지 않고 하시는 행위가 하나 있죠. 뭐 하세요?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완성품의 원가에 강제로 가산하는 것. 그게 바로 요 행위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정산할 때 한 번 가시면 되는 거고, 선입선출법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단기분을 단가를 잘 뽑아서 이 금액과 이 금액으로 뽑아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5에서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식으로 적어봤던 거기다가 이걸 옮겨보도록 합시다. 자, 어차피 T 계정은 단가를 가지고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단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 다시 한번 단가란 총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5가지 단계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나누어 놨어요.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2번째 단계였고요. 총원가를 요약하는 것이 3번째 단계였고요. 단가 뽑히는 게 바로 4번째 단계라면서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선입선출법에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단가는 언제의 단가다? 단기의 단가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요. 즉 우리가 4단계에서 단가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단기에 해당되는 단가만을 싹 뽑아주면 된다는 거야. 4단계의 단가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2단계에서 분모를 3단계에서 분자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걔네 둘을 이용해서 4단계에서 단가 결론을 내려주는 건데, 4단계의 이 결론 자체가 오로지 단기만을 대상으로 하니 2단계와 3단계에서의 분자 분모도 당연히 뭘 대상으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다 단기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적에 파이프 문제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그냥 단기에 돈 쓴 게 몇 개냐 이거야. 그냥 단기 것만 집어넣는다. 총 원가도 마찬가지. 돈 얼마 썼습니까? 라는 것을 3단계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파이프다라고 한다면 뭐만 관심 있을 거냐? 단기에 돈 쓴 게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분자도 단기 거에 대해서만 집어넣는 거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아주 뭐 기본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기본서 배울 때나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사전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1차 시험 끝나면 펜을 놓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까먹어져.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하는 뿐이니까 이 정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게 원래는 당연한 건데 좀 귀찮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단계 완성된 놈을 둘로 쪼개지를 않나. 단기 거는 단가 가지고 돌리는데 기초 제공품은 원가 그 자체를 붙이지를 않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세팅한 건데 수험생인 우리들한테는 이게 도저히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떤 게 먼저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평균 내자. 퉁쳐버리자. 평균법이죠. average니까 저는 이렇게 쓸게요. average 약자로 그냥 평균법. 자, 평균법도 마찬가지. 제공품 T 계정을 우리가 채워주는 과정인데, 제공품 T 계정상에는 등장인물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고요. 기초 제공품과 단기에 발생한 금액, 완성된 금액과 기말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금액들. 그죠? 자,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보면 얘는 10원이고요. 얘는 20원입니다. 이렇게. 단가는 차변에서 뽑아서 대변으로 붙여주는 거라고. 자, 아까 전에 선입선출법이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전기고 나는 단기다. 우리 둘은 다른 거야. 완전 다르니까 우리 둘은 순서를 정해서 대변으로 가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얘가 먼저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둘을 완벽하게 구분하느라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덜 복잡하게 하려면 둘을 구분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단가를 얘 따로 가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작년이든 올해든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돈 쓴 거니까 한 몸으로 보자라는 게 바로 평균법의 아이디어야. 한 몸으로 보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약간 무리수스러운 가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요 놈은 기초 제공품이다 보니까 얘는 단기 발생이다 보니까 시작한 시점이 다릅니다. 서로. 언제 돈 쓴 거냐라는 건 당연히 다를 거라고. 얘는 당연히 단기 착수잖아요. 하지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전기 착수거든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한 몸으로 보기 위해서 가정을 좀 깔자는 거죠. 어떤 가정을 깔아요? 얘마저도 뭘로 그냥 우겨버리자. 단기 착수인 것으로 일단 우기고 시작하자. 단기 착수로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쟤마저도 단기 착수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차변은 죄다 단기에 착수했다라고 그냥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럼 차변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냥 블렌드 해버린 거지. 그럼 단가가 2개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단가를 평균을 냅니다. 물론 그냥 평균할 수는 없어요. 10원짜리 1개 있고 20원짜리가 100개 있으면 둘이 그냥 단순히 평균 내서 15원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가중치를 좀 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중평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한 단가를 뽑아주는데 그 가중평균한 단가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이 기초 제공품보다는 단기 착수분의 수량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보통은 얘한테 좀 더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7원이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7원. 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완성된 게 몇 개인지,
기말 제공품이 몇 개인지가 충분히 보이고 있고요. 완성도도 물리적인 완성도를 기점으로 해서 재료비 투입되는 모양새, 가공비 투입되는 모양새를 반영하면 완성도, 재료 투입,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 원가 투입의 완성도가 몇 %냐라는 것도 충분히 뽑는다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완성품 환산량은 일단 알고 있는 상황. 단가만 붙여주면 되는데 단가 그냥 사이좋게 얼마 붙이면 되겠어요? 둘 다 그냥 17원을 붙여버리면 게임 끝난다는 거지. 17원 가지고 네가 완성도 됐고 네가 기말에도 남았다고 치자. 그래서 얘는 17원, 얘도 17원 이렇게 그냥 가자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단가 두 개가 섞여버리다 보니까 어디에? 완성품에. 그래서 얘를 좀 구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평균법에서는 그냥 너도 나도 17원이다 보니까 얘는 굳이 구분할 필요 자체가 없더라는 거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법에서 단가 뽑는 과정을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단가란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단가인데 이 단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자에는 총 원가를, 분모에는 우리가 수량인데 완성도는 일단 반영해야 되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집어넣자. 완성품 환산량을 2단계에서 계산할 생각이고요. 3단계에서 총 원가를 정리할 생각이고요. 그 둘을 이용해서 4단계까지 가면 원가가 뽑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균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단가 17원이라는 단가는 전기 단가인가요? 아니면 단기 단가인가요? 그 둘을 블렌드해서 그냥 가중 평균 해버린 그런 단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법에서 뽑으려고 하는 이 단가는요. 전기냐 단기냐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는 전기와 단기의 개념이 둘 다 묻어있더라 이렇게. 그럼 단가 자체가 전기와 단기를 모두 대상으로 하니까 2단계와 3단계의 존재 이유는 4단계 단가를 위한 그런 어떤 요소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전기 단기로 만들 거면은 2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도 전기에 돈 쓴 거, 단기에 돈 쓴 거 두 가지 합쳐서 몇 개냐 이걸 따져주자는 거고, 총 원가도 전기에 돈 쓴 거 그리고 단기에 돈 쓴 거 금액적으로 둘을 합쳐주면 얼마냐 이걸 결론 내려주자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포는 기본적으로 오로지 단기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평균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단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라는 거, 요 정도의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커다란 테이블 안에 평균법 그리고 선입선출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막 구분을 하고 있는데 2단계부터 3단계, 4단계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2, 3, 4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죄다 어떤 말이 적혀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선입선출법을 먼저 볼게요. 선입선출법 보시면 지금 2단계를 보세요. 2단계의 첫 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 작업량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단기 작업량. 오로지 단기 것만 본다는 거야. 3단계에도 보시면 단기 투입 원가를 요약한다. 4단계에도 보시면 화살표에 파란색 글씨로 단기 단가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선입선출법에서 2, 3, 4단계는 모조리 뭐만 대상으로 할 거냐? 단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소리라고. 반대로 왼쪽 평균법으로 가봅시다. 평균법에서 2단계는요. 선입선출법이랑 비스무리하지만 세 글자가 더 들어가 있네. 단기까지의 작업량이래요. 단기까지라는 얘기는 결국은 전기까지 포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3단계로 가보시면 3단계에서는 단기 투입 원가뿐만 아니라 괄호 안에 보시면 뭐도 들어가 있어요? 기초 제공품도 들어가 있네. 왜? 이건 전기에 돈 쓴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4단계로 한번 가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에 보시면 단기 것뿐만 아니라 전기의 단가까지 가중 평균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이런 말들이 좀 적혀 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법에서는 2단계부터 3단계를 거쳐 4단계까지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전기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 적혀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균법에서는 애시당초 단가에다가 전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녹여놨는데 선입선출법에서는 지금 전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로지 단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하자? 마지막에 완성품 원가 계산할 때 한 큐에 반영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5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선입선출법만 좀 보시면 맨 마지막 칸에 5단계 선입선출법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2단계와 4단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괄호 안에 뭔가 조그맣게 글씨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예를 좀 읽어봅시다. 단 기초 제공품 원가는 어디다가 포함시키자? 완성품의 원가에다가 포함시키자라는 거. 그죠? 1차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번 하셨던 이야기고 2차 때도 그 논리는 어디 안 갑니다. 똑같이 할 건데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것뿐이에요. 되셨죠? 자, 여기다 살을 좀 붙여봅시다. 어디다가 체크 하나만 하실 거냐면 2단계에 보시면 둘 다 화살표가 있어요. 2단계 첫 번째 칸에. 평균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기 계획 수립에 유용하지가 못하고요. 선입선출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 계획 수립에 유용하대. 왜? 평균법은 뭐가 섞여 있어요? 전기가 섞여 있으니까 단기 것만 따질 때는 유용하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선입선출법에 보니까 그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서 차이 분석을 할 적에 이용이 된대요. 다시 한번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서 차이 분석할 적에 선입선출법이 이용이 된답니다. 평균법에는 그런 말이 안 적혀 있죠. 똑같은 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4단계 가보시면 선입선출법부터요. 4단계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화살표를 좀 보세요. 전기의 단가나 경쟁 기업의 단기 단가와 비교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단기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대요. 성과를 평가한대. 성과 평가 이야기네. 아까 표준 종합이니까 표준이라는 말 들어가는 순간 성과 평가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유용하답니다. 성과 평가에 써먹을 수가 있대. 근데 평균법을 보세요.
평균법에도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전기와 단기의 단가로 구분되지가 않다 보니 단기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대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OT 때 제조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다고. 이렇게 종합 원가 계산,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지.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그런데 원가를 언제 계산할 거냐, 그 시점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 원가 계산도 있고 정상 원가 계산도 있고 표준 원가 계산도 있다고. 이렇게. 근데 정상 원가 계산은 누구랑 쓴다고요?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이랑 쓴다고. 얘는 논외로 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있는 거야. 실제 종합 원가 계산, 표준 종합 원가 계산. 지금 우리가 3장에서 배우는 건 거의 다 얘를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실제 종합 원가 계산을.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은 나중에 표준 원가 계산 챕터 가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종합 원가 계산은 일단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처음에는 실제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주로 얘 위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2차 때는 얘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 자, 근데 실제 종합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순전히 그냥 원가 계산 그 자체에만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놈의 원가 계산을 할 적에 가정하건대 파이포로 움직인다고 치자, 아니면 에버리지로 움직인다고 치자. 가정하는 대로 그냥 원가 계산하시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은 당연히 아니고요. 문제에서 선택을 해주겠지. 그래서 실제 종합 원가 계산이다 싶으면 둘 중에 뭘 써야 된다라는 게 문제에 있을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료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뒤에 가서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 챕터에 가보면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다라는 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서 말하는 이 표준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냐. 아까 전에 표준 원가 계산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제조 부문의 성과 평가를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성과 평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이다 보니까 표준 종합 원가 계산도 결국은 성과 평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과 평가에 좀 더 적합한 것은 둘 중에 누구일 거냐? 당연히 선입선출법이지 평균법은 적합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얘밖에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 왜 평균법은 적합하지가 못할 거냐? 평균법은 전기의 성과를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뭐 1년 전에 본 시험이 있고 올해 재도전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냥 경험삼아 대충 봤어. 그냥 시험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경험하려고 봤다고요. 그럼 점수는 당연히 개판이겠죠. 본격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요번에 시험 보러 갔어.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떨어졌대. 내가 왜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작년 점수가 개판이길래 그걸 합쳤대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법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작년 걸 합치는 거라고.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오로지 단기 것만 보는 거야. 전기에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졌다. 오케이. 하지만 단기에는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날 붙여다오.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과평가는 무조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하려면 선입선출법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표준 종합 원가 계산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풀어볼 건데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평균법을 적용한다 이런 말 자체를 애초에 안 줘요. 이런 말을 안 줬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지. 분명히 무슨 문제일 것이다. 파이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따라가시면 된다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우리 워밍업 삼아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 때 조금 까다로워지느냐? 사실은 공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좀 까다롭죠. 그렇죠? 하지만 공손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공손 없이 그냥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워밍업을 좀 할게요. 문제편 교재 펼쳐봅시다. 문제편에 46페이지요. 문제편 4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2번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인데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다 보니까 우리 그냥 이거 예제 문제 삼아서 공손 없는 케이스는 그냥 요거 하나 풀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광교가 있대. 광교. 단일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말만 봐도 왠지 종합원가 계산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팍 드는 거죠. 그럼 우리의 머리가 종합원가 계산으로 세팅이 딱 돼야 된다고. 종합원가 계산이면 파이폰즈 에버리지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써있네. 선입선출법에 의한 거래자. 이런 건 문제에서 선택을 해줘야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거야. 어차피 지금 우리 문제는 보세요. 우리 지금 교재는 너무나 깔끔하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차 실제 시험지는 보면요. 폰트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요. 글씨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반쪽에 갖고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독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똑같은 문제라도 사이즈가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넣어놓지 않는다고. 물음 1번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물음 2번은 막 여기 여백 엄청 막 한 여기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시험지를 딱 받아보자마자 압도돼 버려요. 문제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압도가 안 되고 문제를 또 읽고 하지 않으려면 중요 데이터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하다못해 밑줄이라도 하나 쳐둬야 된다고.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찾았으면 밑줄 그어야죠. 아니면 뭐 다른 주제 뭐 정상원가 계산이래.
그럼 뭘 정해주겠어요? 매출원가 조정법이냐, 총원가 기준법이냐, 원가 요소법이냐 이런 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해줬으면 그런 것들 빨리 밑줄 그으시라고요. 결합원가 계산이 나왔어. 뭐 순실현가치법이냐, 혹은 뭐 균등이익률법이냐. 부산물이 있어. 그러면 생산기준법이냐 판매기준법이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뭐 밑줄이든 네모박스든 뭐 빗금이든 뭐래도 쳐줘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게 자료 정리하시는 연습이에요. 자, 어쨌든 선입선출법을 제시해줬습니다. 제품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재료를 투입한대요. X는 초기에 들어가고요, Y는 50%에서 들어간답니다.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해놓고 박스 안에 보시면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서 데이터를 주고 있네. 1번에 보시니까 6월 말에 미완성 제공품이 2,000개가 있었는데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가 1,000개, 500개, 500개가 서로 좀 별도인가 봐요. 괄호 2번에 보시니까 6월과 7월에 착수량과 완성량을 줬고요. 괄호 3번에 보시니까 6월, 7월에 발생한 원가다라고 해서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당월 투입 원가는 아까 전에 재료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으니 X, Y, 그다음에 가공 원가로 좀 나누어서 줬습니다. 데이터 중에 지금 빠져 있는 게 7월 기초 제공품이 없는데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거죠. 7월 초니까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6월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대해서 5단계법 돌려놓으면 그 물음표 블랭크가 이제 채워지겠네. 자, 밑에 물음을 살짝 보니까 4개인데요. 저 같으면 그냥 물음 1번에서부터 뎁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전체 물음의 스토리를 좀 볼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몇 번 끊어서 풀까요? 1, 2번 끊어서 풀어야 되겠다, 그죠? 1, 2번이 딱 봐도 첫 글자가 뭐예요? 그냥 6월에 대한 걸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끝났으면 3, 4번에서 이제 7월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3, 4번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1, 2번 6월에 대한 걸 볼 건데 뭐 하라는 거냐? 보시면 6월 달에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를 안 줬는가 봐. 보니까 아까 전에 괄호 1번에서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줬는데 기초 제공품도 있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놈에 대한 완성도를 안 줬나 보지. 그래서 수량조차도 안 줬네, 심지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산정해 보라는 것이고, 2번에 보시면은 뭐 하라는 거냐면 단가 계산해 보세요. 즉 4단계 가라는 거고요. 완성품의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산정해 보래. 둘 다 아웃풋에 해당되는 대변의 원가들이잖아. 5단계 다 가라는 거야. 한마디로 1, 2번은 다른 물음이 아니에요. 2번을 풀려면 1번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5단계법 쭉 진행하시고 1번, 2번 답을 딱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훌륭한 답안지가 되겠네. 자, 6월에 대해서 5단계법 진행해 볼 건데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1분 정도 문제 파악하는 시간 드릴게요. 해보세요 한번. 그 대부분의 문제에서 제가 이제 문제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풀 수 있도록 조금의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솔직히 제가 드리는 시간 동안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진 못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진도 나가야 돼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활용하시려면 설마 제가 1분 동안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하세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시는 건 좋은데 계산 연습은 집에 가서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 이 문제를 풀려면 내가 이제 어떠한 데이터들을 좀 뽑아야 될 것이며, 그렇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 것이며 이 부분 어떻게 풀지 설명을 여기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런 거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답을 여기서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답은 언제 내도 되냐면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할 때 내도 충분하고요. 답 내는 거는 공부할 때 내는 게 아니에요. 답은 언제 내야 돼?
답은 시험장 가서 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풀었다고 누가 회계사라고 안 불러줍니다. 시험장 가서 풀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산기 두드려서 어떻게든 내가 풀어보자. 그럼 지금 시간 들였을 때 뭐 해봤자 뭐 1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 산정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물음 2번에서 이 원가 5단계법 다 돌리려면 계산 노가다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마 그런 노가다 하세요라는 컨셉으로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서브노트에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계산 실수 안 하려면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끝나고 연습하셔도 충분하다고. 되셨죠? 자, 어쨌든 시간 잘 활용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물량부터 정리합시다. 항상 첫 번째 단추는 물량이야. 실무에서도 물량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량부터 일단 깔고 시작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 풀 때도 일단 물량에 대한 것들은 다 해결하고 시작할 거라고. 되셨죠? 자, 물량 관련해서 괄호 2번 자료에 착수량과 완성량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어요. 착수량과 완성량. 근데 마침 또 하나 준 게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괄호 1번에 어쨌든 6월에 기말 제공품의 수량이 2,000개다라는 걸 주긴 했잖아요. 그럼 6월 말이 2,000개다라는 거니까 요게 2,000개라면 당연히 얘도 2,000개겠죠. 6월 말이나 7월 초나 같은 이야기니까. 그럼 비어있는 것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없었느냐. 검사를 어떻게 해서 뭐 정상 공손 허용률이 몇 %냐는 둥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 없었다는 얘기는 공손은 고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왁구가 맞아야 되겠지. 기초에는 몇 개가 있었을 거냐면 2,500개 정도 들어가면 말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 7월 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빼주시면 1,500개인가요? 그러면 1,500개 정도다라고 하시면 이제 말이 딱 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단 물량부터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로 이제 6월 달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6월 달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6월 선입 선출법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선입 선출법 상에서 지금 우리가 물량 정리를 할 건데 사실 보세요. 차변은 금액을 다 안다고요. 거기에 보시니까 원가 데이터로 뭘 줬느냐면 6월 달에 보시면 기초 제공품 차변이죠. 당월 투입 원가 차변이죠. 차변은 금액도 알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차변까지 또 정리할 필요 없다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냥 대변이라는 거지. 대변엔 뭐가 있느냐? 완성된 거 5,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으로 2,000개만큼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출발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원가 계산을 할 적에는 아까 전에 그림을 좀 떠올려 보시면 완성된 놈을 파이포이다 보니까 뭘로 쪼개기로 했었냐면 완성된 놈은 선입선출법 아까 전에 티계정 떠올려보면 기초 제공품이 완성되는 것도 있고 단기 투입분이 완성되는 것도 있다며,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완성품에는 틀림없이 기초랑 단기가 섞여 있을 거라는 거지.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걔네 둘을 따로따로 취급하는 그런 컨셉인 거니까 얘를 둘로 쪼개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초 그리고 단기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지금 현재 2,500개인 상황인데 제공품이니까 분명히 완성도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줬어요. 걔를 계산해보라는 게 우리 미션이니까 얘는 일단 X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단기 착수분은 나머지 2,500개가 될 것이다. 그럼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좀 적어보려고 했더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되게 복잡하게 줬네요. 2,000개에 대해서 완성도가 일괄적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000개, 500개, 500개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이 기말 제공품도 그냥 2,000개라는 물량을 적지 말고 1,000개짜리 따로 500개짜리 따로 또 다른 500개짜리 따로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성도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1,000개는 90%. 그 다음에 두 번째 500개 같은 경우에는 40%고요. 나머지 500개는 20%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1단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5단계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두 종류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X라는 재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Y라는 재료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가공비까지도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재료들을 그리고 이런 가공비들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느냐라는 걸 따져 보니까 두 번째 줄에요. X 재료는 초기에 다 들어간대요. 공정의 완성도로 보면 0%에 들어간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Y 재료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들어간대.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50%에서 들어간다. 메모를 좀 해놓자고. 가공비는 그냥 계속 균등하게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얘는 균등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좀 잡아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잡을 건데, 자, 아까 전에 우리 이론 설명 들었던 거 잠깐만 떠올려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쭉 뭔가 계산을 해놓고 싹 합쳐주면 그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라고요. 우리 1차 시험에서부터 이거 구해놓고 쭉 일단 합치고 봤는데 그 합칠 때 왜 합쳤어요? 합친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합치긴 했는데 왜 합쳤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는 게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이거든요. 그럼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놈이 해주는 역할이 뭔데요?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결국 배부 기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뭐 직접 너무 시간 가지고 배부하시고 기계 시간 가지고 배부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어차피 다 똑같이 생각 먹었으니까 원래는 N빵이라고. 그럼 원래는 물량이라는 놈을 배부 기준 삼으려고 했는데 그냥 물량 가지고 N빵 치려고 봤더니 서로 완성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놈의 완성도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서 그걸 기준 삼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인 거지. 그럼 배부 기준을 왜 뽑냐면
그 배부 기준 가지고 배부율을 뽑기 위함인데 배부율 뽑을 때 항상 어떻게 썼냐면 합산단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비율을 내서 그걸 개별적인 항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합계를 가지고 우리는 배부율을 뽑아야 되니까 일단 얘를 합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합쳐놓은 것을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게 두 번째 단계에서 할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단계였던 거 그렇게. 자 그러면 3단계에선 뭔 짓을 할 거냐? 원가를 요약하자면서요. 우리가 집어넣은 재료비가 X는 얼마냐? Y는 얼마냐? 그리고 가공비는 얼마냐? 이걸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식으로 썼던 것 중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 완성품 환산량이 분모에 위치할 거고 3단계에 해당되는 총원가가 분자에 위치할 거니까 분자 분모를 알았으면 나눠서 단가를 뽑을 거 아니겠어요? 단가 뽑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4단계라고 4단계. 즉 우리는 이 단가를 뽑기 위해서 2단계와 3단계가 존재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지금 5포이다 보니까 4단계에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저놈의 단가는 무슨 단가라고요? 오로지 단기만의 단가다. 그럼 4단계의 결론이 단기 거니까 3단계든 2단계든 당연히 뭐만 집어넣고 돌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단기 것만 돌려야 되겠지. 그래서 박스를 쭉 쳐보면 2, 3, 4단계를 싸잡은 요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오로지 누구만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오로지 단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기 것만 집어넣을 거니까 요 자리에다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단기에 돈 쓴 건 그래서 몇 개냐? 바꿔서 말하면 전기에 돈 쓴 건 빼시고요. 차기에 내년에 돈 쓸 예정이다 싶으면 걔네들도 넣는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2500개라는 녀석은 사실은 어디까지 물리적으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 2500개를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부른다는 건 작년에 그래도 단 1%라도 뭐래도 하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X가 얼마인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X제로는 언제 넣는다고요? X는 시작하자마자 넣는다며 얘는 시작은 했네? 시작은 했는데 언제 시작했어요? 작년에 시작했겠지. 그럼 X제로는 언제 넣었을까? 작년에 넣었겠네. 올해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빵개라고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2500개에 대해서는 애석하게도 요놈과 요놈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왜? 50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 50에 들어가는 그 행위가 작년 일인지 올해 일인지를 판가름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모르겠고요. 균등하게 들어가는 가공비도 X만큼은 전기에 넣었겠지만 나머지 1-X만큼은 단기에 넣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X값을 알아야 요 녀석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보류. 2500개 갑시다. 단기에 착수했고요. 심지어 단기에 완성도 했대. 그럼 단기에 시작했고 단기에 완성을 했다. 모든 걸 단기에 했다는 거 아닌가? 전기에 뭐 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년에 할 일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저 자리는 선입선출법에서 저 자리는요. 애초에 우리는 단기 것만 집어넣을 건데 논리적으로 저 자리는 모든 게 단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자리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아낍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냥 쭉 밀어버리세요. 그래서 2500개는 다 2500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죠? 자 1000개 500개 500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아까 전에 그림상에서 이 기말 제공품이라는 것은 무조건 단기 착수분이 남는 거다라는 거 들여다봤었죠. 그러면 단기에 착수했으니까 단기에 스타트를 끊자마자 일괄적으로 뭘 넣었겠어요? 다들 X 재료는 다 넣었겠지. 그것도 단기 중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X라는 재료는 단기 중에 무조건 다 들어갔을 거야. 하지만 과연 Y라는 재료를 넣었느냐라는 거는 기말 제공품마다 좀 다르긴 하겠네. 1000개에 대해서 Y 재료는 단기에 들어갔겠죠. 왜? 50에 집어넣는 건데 무려 90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1000개는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뒤에 있는 500개들은 40%, 20%까지밖에 안 가봤으니까 50까지는 아직 못 가봤네요. 50에 Y 재료를 넣게 되는 그 행위는 언제 일어날까? 내년에나 일어나겠지. 내년 일이니까 올해 것만 들어가는 이 박스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빵개입니다. 자 가공은요 단기 중에 90%를 했대요. 그럼 900개 가공했다는 의미, 40%를 했대요. 200개를 했다는 의미, 20%였다 100개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놈과 요놈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힌트를 줬다는 거지. 그럼 1번에 보시니까 6월달에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뽑아봤더니 몇 개더라? 5200개더라. 이게 5200개였다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럼 이게 5200개이려면 여기가 몇 개여야 되느냐? 1500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1500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 2500개 가운데서 X까지는 가공을 작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번 달이제 5월달에. 그런데 그 나머지니까 1-X 정도 될까요? 1-X까지는 단기 중에 가공을 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X값에 해당되는 게 몇 퍼센트냐라는 거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계산해 보시면 40% 정도 나왔을 거라고.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40%구나 라고 넣으시고 여러분들 답안지에는 40%다.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이 말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40%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도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 알겠네. 자 기초제공품이니까 기초 시점에 확인해 봤더니 40%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구나. 그 뜻이라고요. 그러면 0부터 40까지는 이미 전기에 다 해놓은 상태인 거죠. 단기에는 40부터 이제 시작해서 끝내버리면 된다고. 정말로 끝냈어요. 40에서 출발해서 완성까지 시킨 거니까. 정리하면 0부터 40은 작년, 40부터 100은 올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근데 Y 재료 좀 쏴봅시다. 언제 쏜대요? 50에.
그럼 Y라는 재료를 50에 빵 집어넣어버린 그 사건은 작년 일이겠어요? 아니면 올해 일이겠어요? 당연히 올해 일이 되겠죠. 물론 뭐 이번 달이지만 이번 달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2,500개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얘랑도 계산해낼 수가 있겠네. 싹 합쳐주시면 4,500개고요. 재료 Y도 싹 합쳐주시면 6,000개쯤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3단계에서 원가 집어넣을 건데 우리 뭐만 넣을 것이다? 단기 것만 넣을 것이다. X재료는 54만 원. Y재료 같은 경우에는 48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이 단기에 들어갔나 봐요. 그럼 철저하게 단기 것만 우리가 계산해서 환산을 한번 해보면 단가가 이제 나오게 되겠지. 재료 X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당 120원을 쓴 거구나. Y 같은 경우에는 개당 80원일 것이고 가공비는 이제 250원 정도를 썼나 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해 볼 건데 이 중에 완성품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두 줄인 거죠. 요 두 줄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그냥 계산기만 가지고 2,500 곱하기 120 n 플러스 5,000 곱하기 80 n 플러스 4,000 곱하기 250 n 플러스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하나 있다. 그렇죠?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품 계산할 때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하자? 기초제공품 좀 더해주자.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68만 원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여기다가 68만 원 하나 이렇게 슬쩍 얹어주자고요. 그럼 요 놈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품이 2380이구나 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말제공품이라 하면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쪼개놨네요.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000개에 120원을 1,000개에 80원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 1,200개인가요? 1,200개에 250원을 때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62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62만 원이다 라고 집어넣는 순간 거기 블랭크 하나 채워지네. 그죠? 뭐 구했냐면 6월 말 구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7월 초 원가인데 7월 초 원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62만 원일 수밖에 없다. 요거 채워놓은 상태로 3, 4번 풀러 가야 되겠네요. 3번하고 4번도 1, 2번이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3번에 보시면 뭐 기말제공품의 수량과 완성도를 안 줬나 보죠. 7월은. 그거 한번 뽑아봐라. 근데 수량은 방금 뽑았다. 그죠? 수량은 1,500개다라는 거 아까 전에 뽑았으니까 완성도 좀 뽑아주시고 그럼 4번에서는 단가 산정하세요. 4단계까지 가라는 것이고 완성품의 원가, 기말제공품의 원가 가보세요. 원가니까 5단계까지 가보라는 거지. 즉 4번 풀려면 어차피 3번을 해야 되니까 그냥 5단계법을 돌리면 답할 수 있는 그런 물음들이네. 그죠? 풀어보세요. 1분만 드릴게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슬슬 정리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달이에요. 7월. 자, 7월 달 관련해서도 물량은 우리가 미리 좀 뽑아놨죠. 그렇죠? 그래서 물량 중에서도 대변에 있는 것들이 궁금한 거였으니까 우리 파이프로 대변의 아이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대변에는 완성품이 있어요. 완성품은 일단 5,500개. 자, 근데 아까 6월 달에서도 한번 해봤지만 파이포를 적용한다 그러면 완성된 거 5,500개다. 여기서 정보가 끝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얘를 기초와 단기로 좀 쪼개줘야지 돼요. 근데 기초를 좀 들여다봤더니 일단 2,000개인데 걔네들에 대한 완성도가 무려 3조각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초 제공품이 3줄인 거죠. 이렇게. 같은 기초 제공품이지만 단순한 물량이 2,000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완성도를 통해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완성도가 다르다면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그죠? 그래서 1,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500개가 있고 500개가 있는데 얘는 이미 90%를 해놨다. 언제? 지난달에. 이미 40%를 해놨다. 지난달에. 이미 20%를 해놨다. 지난달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합쳐서 2,000개는 우리가 이미 6월 달에 좀 하던 거 넘어와서 이번 달에 마무리를 했다. 이런 컨셉이 될 텐데 그래도 7월 달에 해당되는 거 7월 달 단기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단기에 끝내버리는 것도 있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빼버리면 몇 개야? 나머지 3,500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3,500개 이렇게 적읍시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내조각을 내놓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하지만 7월 말에도 미완성 재공품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물량 뽑아놨네요. 1,500개. 그런데 이 1,500개에 대해서는 애석하게도 완성도가 몇 %다라는 말을 안 줬어요. 그죠? 자, 지금 당장 저 X를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2단계로 넘어갑시다. 7월 달에도 역시나 X라는 재료는 시작하자마자 집어넣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이 재료는 50%에서 들어갔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공비라고 하는 녀석도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완성품만 산량을 계산해 볼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완성품만 산량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목적은 이게 배부 기준이라서 그렇다고요. 배부 기준은 합계끼리 비교해서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냐를 뽑아주는 것, 이게 바로 2단계라고요. 3단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뿌릴 건데 내가 배부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원가를 우리가 정리할 거야. 그럼 내가 뿌릴 원가 몇 개에 대해서 뿌릴 거냐, 나눠주면 배부율에 해당되는 단가가 나오는 거라고. 그 단가 뽑아주는 것이 바로 4단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단가를, 여기서도 단가를 뽑을 생각인데 우리 어차피 지금 파이프 문제니까 단가란 무슨 단가다? 오로지 단기만의 단가다. 그래서 2, 3, 4단계 자체가 모두 다 단기라고요. 왜? 4단계가 단기인데 2, 3단계는 어차피 4단계를 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이 파란 박스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건 단기 것만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이제 7월이겠지. 7월. 그죠? 자, 1000개에 대해서 돈 썼습니다. 근데 0부터 90까지는 이미 6월 달에 썼대요. 그럼 0부터 90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7월 달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날려버리시고 뒤에는 90에서 100에 해당되는 나머지 10% 거기에 걸리는 게 있다면 여기다 집어넣자는 거지. 자, 그러면 0에 들어가는 X재료는 틀림없이 지난달에 넣었을 거 아니겠어요. 0이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필요가 없다. 50에 들어가는 Y도 당연히 지난달에 넣었겠지. 이번 달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가공은 지난달에 90%를 했으니 이번 달에는 10%를 할 것이다. 그래서 100배 하시면 되겠네. 자, 같은 방법으로요. 500개요. X재료는 지난달에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Y재료는 지난달에 못 넣어봤을 거고 이번 달에 몽땅 넣어버렸겠네. 그래서 여기는 500개. 자, 가공은 지난달에 40, 이번 달에는 60 넣었겠죠. 그러면 요거 30이니까 300 정도 되나요? 기초제공품 500개 또 가봅시다. 20%까지를 지난달에 했대요. X재료는 지난달에 시작하면서 넣었을 거고 50까지 못 갔으니까 지난달에는 미처 못 넣었을 Y재료를 이번 달에 넣어버리죠. 뭐 이렇게. 가공 지난달에 20, 이번 달에는 80. 그럼 8, 5, 40이니까 400.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기 착수, 단기 완성 요 녀석 한번 체크해 볼 건데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했으니까 결국은 모든 돈을 언제만 썼다는 거야? 7월에밖에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 달에 쓸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요번 달에 시작했는데 6월 달에 무슨 돈을 써? 8월 달에 쓸 돈도 남아 있을 리가 없죠. 이번 달에 끝냈는데 다음 달에 무슨 놈의 돈을 쓰겠어. 그래서 얘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자 앞으로? 그냥 밀어버리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줄이 문제입니다. 요 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리적 완성도조차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도 셋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넣을 수 있겠다. 그죠? 뭐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넣을 수 있겠네. 그죠? 왜? 애시당초 이름 자체를 기말 제공품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래도 단 1%라도 뭐래도 하긴 했다는 거잖아. 즉 시작은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놈의 시작을 이번 달에 시작을 했을 테니까 이번 달에 시작함과 동시에 X제로는 몽땅 넣어버렸겠네. 그래서 1500개는 7월 달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얘는 50과 비교했을 때 X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얘는 X만큼 넣었을 건데 그 X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힌트를 줬을 겁니다. 어떤 힌트를 줬어요? 가공비에 대해서 한번 구해봤대. 구해봤더니 얼마 나오더라? 5,500개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줬습니다. 우리한테 여기가 5,500개였다는 거죠. 그럼 합산해서 5,500개가 나오려면 기말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1,200개쯤 되어야만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얘기가 된다고. 이렇게 되셨죠? 자, 근데 이 자리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을 거냐면 만약에 이게 10%였으면 10%만 단기에 돈 썼다라고 해서 1,500 곱하기 10% 했겠죠? 20%면 1,500 곱하기 20% 했겠지. 한마디로 이 녀석은 어떻게 나온 거냐? 1,500 곱하기 X였을 거라고요. 1,500 곱하기 X가 1,200이니까 X는 몇 퍼센트? 80% 정도 되는 거죠. X 자리에다가 80 이렇게 넣으시면 답이죠. 그럼 이게 80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자리도 우리가 결론 났네. 50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Y라는 재료도 이번 달 7월 중에 다 넣었나 보다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세로로 싹 다 합쳐주시면 5,000, 6,000, 5,500 나올 겁니다. 5,000개, 6,000개, 5,500개는 어차피 문제에서 줬고. 그럼 3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원가 넣어줘야 되는데 원가 7월 달 것만 넣으면 되니까 65만 원, 51만 원, 65만 원과 51만 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이번 달에 들어간 게 143만 원이래요. 143만 원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눠주시면 단가가 나올 건데 단가는 130원, 85원. 130원, 85원.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60원 남아나 보죠. 260원. 자, 그러면 이제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을 계산해야 되는데 완성품이 무려 4줄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4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다 더하시고 곱하기 단가 때려주시고 마지막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초제공품인데 7월 초라는 것은 뭐랑도 똑같은 이야기? 6월 말과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요거 62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금액 나올 것이고 기말 제공품은 요거 한 줄에 대해서 단가 열심히 걸어주시면 이거 답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 공손이 없는 케이스로 5단계법을 한번 경험을 좀 해봤는데 뭐 요 정도의 문제는 솔직히 뭐 2차 교재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2차 난이도의 문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아닌데 그냥 우리 5단계법과 관련해서 그래도 몸풀기 정도로 그래도 선입선출법 5단계법을 1차 때 해보긴 해봤는데 그래도 1차 기출문제들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하잖아. 2개 다리나 해야 되고 완성도도 여러 개를 줬고 막 가공비 완성도에 대해서 막 블랭크로 줬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예제 문제 하나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차 시험에서도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히 공손 끼워서 나오는데 2차 시험인데 공손도 없이 나올 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손 있는 케이스를 조금 더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좀만 쉬었다 와서 해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오시죠.